베트남 전쟁은 현대 군사 기술의 힘을 적에게 투입한 충돌이었으며 적은 그들의 부족함을 강인함과 창의성으로 보완했습니다. 양측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의지의 전쟁이었으며 패배는 워싱턴의 사람들에게도 하노이의 북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전쟁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적을 파괴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것이 1969년 아쇼 계곡의 정글과 언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북베트남 군대는 실제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언덕을 두고 싸우면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용기와 증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군사 지도에서는 높이가 937m인 것을 언덕 937로 표시했습니다. 역사에는 햄버거 언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드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의 동남아시아에서의 갈등은 분명히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친화적인 남쪽의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두려워한 미국은 비무장지대의 남베트남 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 북베트남군의 직접적인 공격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북쪽을 격리시키면서 미국과 남베트남이 남쪽에서 베트공 게릴라와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지도자인 호치민과 그의 상위 계층들은 남쪽의 형제들을 버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밀림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따라 방어를 우회하는 복잡한 트레일 시리즈를 통해 남베트남으로 스며들게 하는 전략을 짜냈습니다. 공산주의 북쪽 지도자를 기리며 호치민 트레일로 영원히 불리게 된 이 트레일을 통해 북베트남군은 베트남을 통일하기 위해 붉은 배너 아래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초기에는 베트공에게 물자를 운반하고 후에는 북베트남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시켜 싸울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이며 즉흥적인 걸작이었습니다. 따라서 호치민 트레일을 차단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인들에게 승리의 열쇠 중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많은 노력이 그 많은 트레일을 찾아내고 파괴하는 데 쏟아졌습니다. 베트남의 많은 종착점을 파괴하는 데 모든 상상 가능한 무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작전의 성공을 판단하기가 종종 어려워서 미국의 지휘관들에게는 좌절감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남베트남 북부 지역으로의 물자 유입의 중요한 지역 중 하나는 중요한 해안 도시 휴의 서쪽, 라오스 국경 근처에 위치한 아슈 에이슈 계곡이었습니다. 계곡은 주요 공급 경로뿐만 아니라 지역은 북베트남 군과 베트공의 공격 준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968년 4월부터 1969년 5월까지 미국과 남베트남군은 이 지역에서 3차례의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는 공산주의 세력이 굳게 자리 잡은 이 지역을 해치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공중 및 포격 공격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매도 불구하고 아쇼우 계곡은 대부분 북베트남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트공으로 인해 네 번째 청소 작전이 개념화되어 1969년 5월 1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아파치 스노우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다시 한번 강력한 공중 및 포병 지원을 받아 계곡의 서쪽에서 북베트남군 29사단에 대한 뜻밖의 공세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공세를 이끌게 될 것은 유명한 제101 공수사단 스크리밍 이글스의 부대들입니다. (1969년 5월 10일) 아침 아파치 스노우 작전이 시작되었고 제101 공수사단의 세 보병대대가 휴이 헬리콥터에 의해 삽입되었습니다. 오전 812시에 시작하여 제101 공수사단의 선봉부대가 계곡에 착륙하고 동쪽으로 밀어붙였고 이어서 1대대의 506연대, 2대대의 501연대, 그리고 3대대의 주력군이 따랐습니다.
187연대와 베트남 공화국 군도 포함됐습니다. 베트남 공화국군의 제1연대 헬레본 부대는 북베트남군을 놀라게 하는 속도로 해당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북베트남군은 미군과 소규모 충돌을 벌인 후 싸우면서 후퇴를 시작하여 미군이 남아있는 공산주의 군대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정찰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북베트남 병사들이 부상당한 동료들을 정글로 끌고 가는 피해 흔적을 따라갔지만 북베트남군이 그럴 것이라는 것은 분명치 않았습니다. 계곡에서 벗어날 수 없어 937고지로 후퇴하며 그곳에서 마지막 저항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북베트남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들은 버려진 벙커와 복잡한 통신 네트워크의 증거를 발견하면서 잘 요새화되고 참호된 적군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큰 군사적 존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3대대 187연대의 브라보 중대는 북베트남의 벙커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기 시작했고 화력 교환 중에 휴이 코브라 공격 헬기를 호출하여 철수하는 동안 커버를 제공하였습니다. 비극적으로 휴이 코브라는 미군 부대를 북베트남군으로 오인하고 로켓을 그들의 위치에 발사하여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187연대의 지휘관인 웰던 허니컷 중령은 그들을 맞서는 적군의 신원을 알게 되었고 북베트남군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와 맞서는 기회를 즐겼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부대인 29부대는 호치민의 자랑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군대였습니다. 5월 12일 허니컷은 적 위치 파악을 위해 937고지 징역을 연대원들에게 지시, 이때 브라보 중대는 재차 적의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강력한 미국 공중 지원이 요청되어 29연대의 위치를 폭격하기 시작했지만 헛된 노력이었고 그날의 끝에 미군 병사들은 철수하고 밤을 위해 참호를 파야 했습니다. 미군이 휴식하고 보급품을 보충하는 동안 북베트남 병사들은 방어 위치를 재점령하고 수리해 미국의 다음 공격으로 전날의 진전이 무효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의 비극적인 추세를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 5월 13일 라오스의 호치민 트레일에서 북베트남의 추가 병력이 도착할 것을 두려워하며 제3대대는 근처의 916고지를 점령하고 그런 다음 제1대대 506연대로부터의 지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8시간 후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87연대의 브라보, 찰리 델타 회사는 곧 다시 행동에 들어갔고 강한 적의 화력을 받았으며 그들의 진행은 작은 협곡, 가을 침대, 그리고 미국 항공기가 아직 언덕을 폭파하지 않은 곳에는 북베트남 저격수들이 숨어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밀림이 포함된 지형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았습니다. 결국 어떤 회사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진흙탕에 빠져들어 937 언덕을 더욱 강력하게 폭격하고 태우는 공습을 초래했습니다. 5월 14일 더 많은 공습 후에 브라보와 찰리 회사는 언덕의 서쪽에서 공격했고 델타는 북쪽에서 진입했습니다. 델타 회사는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고 부상자를 대피시키려는 시도 중에 의료 대피 헬기가 맞아 추락했습니다. 브라보와 찰리 회사도 함정과 자살, 스나이퍼, 즉 나무 꼭대기에 자신들을 묶어놓고 가능한 한 많은 미군을 제압하거나 죽이려고 한 남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저항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철수를 덮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브라보와 찰리 회사는 937 언덕 정상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곳에서 적군의 시체로 가득 찬 지역을 지휘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포위당하고 심하게 다치는 위험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 언덕을 29번째에게 돌려주고 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일은 철수의 날이었고 밤새 북베트남군은 언덕을 재점령,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은 다음 날 다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37) 언덕의 경사면에서 187연대가 크게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중령 허니컷은 아파치 스노우에 참가한 미군이 대규모 병력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낙담했습니다. 그는 언덕에서 미군 병력을 보았지만 실제 행동이 없다며 사면대장 조셉 코민이 대령에게 불만을 전했습니다. 저놈들은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파고들었고 매일 밤 라오스에서 병력을 증원하며 깊은 방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싸움에 휘말렸어줘. 그리고 나는 싸움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콤니는 동의하고 언덕 점령에 더 많은 도움을 약속했다. 5월 15일 916 고지는 점령되었으나 브라보와 찰리 중대는 후퇴했다. 브라보 중대는 다시 한번 매우 강한 적의 포화에 휘말려 헬리콥터 총함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통신 과정에서 총함에게 적의 위치에 대한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졌고, 그래서 휴이 코브라가 예상한 방향과 반대로 돌진하면서 실수로 브라보 중대에 로켓을 발사해 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였다. 다음 날 제1대대 저106연대가 전투에 참여하였다. 제1대대와 저106연대가 전투에 참여한 다음 날 제187연대와 남베트남군이 함께 937 언덕 공격을 시도하며 약점을 찾았다. 한편 허니컷은 밤 시간에 북베트남 공격부대의 로켓 수류탄 공격으로 부상을 입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벙커에 남아 있었다. 휴식 시간에도 미군 병사들은 북베트남군의 언덕에서 굴려 내려오는 수류탄 전술에 대처해야 했으므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계곡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는 곧 여러 전쟁 기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공격 후에 돌아오는 미군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언덕으로 내려갔다. 19세 하사 제임스 스피어스가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햄버거 기계 안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라고 물었다. 우리는 매우 정확한 기관총 사격에 의해 조각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937 고지는 햄버거 힐로서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5월 18일 생존한 187대원들과 최근 도착한 506대원들은 강력한 공중 및 포병 공격을 이어 937 고지에 대한 공동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격 중에는 방어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눈물가스가 투입되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투입되어 바람에 날려가거나 실제로는 187대원들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대의 알파와 델타 회사는 좋은 진전을 보였고, 적 위치에서의 중기관총과 박격포의 무거운 공격을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937 고지의 정상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허니컷은 찰리 회사를 재배치하여 지원을 제공하면 햄버거 힐을 마침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심지어 마지막에 현장에 가기까지 했습니다. 불행히도 미국인들의 운명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의 경사면이 진흙탕과 미끄럼틀처럼 변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깊이 3피트까지 깊어져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니컷은 다시 한번 산을 내려가는 철수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937 고지 점령을 위해 8일째 싸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델타 중대의 장교는 모두 죽거나 의료 대피를 받았습니다. 187번 병력들이 언덕 꼭대기에 도달하고 다시 싸움에 참여, 그 후 많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5월 20일에는 미국의 공중 및 포병이 또 다른 미국의 공격에 앞서 2시간 이상 북베트남의 위치를 폭격했으며, 이러한 위치 중 많은 곳은 미국의 철수 과정에서 폭격을 받았다가 버려진 후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버려지고, 그리고 그 후에 북베트남에 의해 여러 번 다시 점령되고 수리되었습니다. 미국 병력들이 힘을 합쳐 공격하면서 전곡까지 좋은 진전을 이루었고, 언덕의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상 공격을 조직했습니다. 29연대는 더 이상의 처벌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생존자들은 미국의 대대적인 힘에 맞서 피하거나 끝까지 저항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정글로 흩어져 갔습니다. 오후 5시에는 햄버거 언덕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딱 2주 후인 1969년 6월 5일 전개되는 충돌에서 전략적 가치가 없어져 버려진 햄버거 언덕은 버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햄버거 언덕의 전투는 거의 전체 충돌에 대한 우화처럼 돋보입니다. 아파치 스노우 작전의 근거는 타당했지만 비평가들은 11번의 연속적인 보병 공격으로 937 언덕을 점령하는 가치를 의심하며 가능한 한 많은 적군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와 이후에 더욱 비관적인 관찰자들 중 일부는 전쟁의 인기도가 없고 지난 5년 동안 겪은 일련의 차질을 고려하면 그것은 약간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의 지지자들은 햄버거 언덕 전투가 대규모 보병 행동의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 전투를 주요 승리로 선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사들이 그들이 싸우는 상대와 마찬가지로 끈질기며 특히 의료 대피 헬리콥터 부대와 같은 지원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미국의 사망자 수가 이전의 전쟁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훨씬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훨씬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승리로 선포하는 사람들조차도 워싱턴 DC의 미국 베트남 전쟁 기념벽에 56명의 이름이 더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베트남의 사상자 수는 추정치로 6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병력이 햄버거 언덕을 떠난 지 며칠 후에 북베트남군은 그곳을 다시 점령하고 강화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미국 병력의 가족들은 그것이 가치가 있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입니다.